장례식장 공기는 늘 무겁고 차갑다. 하지만 오늘 이곳 서울의 고급 장례식장 영원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은지 젊지만 노련한 장례지도사 박은지에게 이곳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지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그녀의 직업은 단순한 의례의 집행자가 아니었다.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이들의 슬픔을, 보듬고 떠나는 이의 존엄을 지키는 숭고한 임무였다. 은지는 언제나 그랬듯 차분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빈소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지만 그 시선 속에는 따뜻한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오늘의 장례는 한 소녀 12살 민서의 장례식이었다. 공식적인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어릴 때부터 병약했다고는 하지만 민서는 밝고 명랑한 아이로 기억되고 있었다. 빈소에는 예상보다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다. 주로 민서의 친척들과 학교 친구들, 그리고 민서 아버지의 사업 관계자들이었다. 민서의 아버지는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민서가 아주 어릴 때 병으로 먼저 갔다. 그래서 민서는 사실상 외삼촌인 김동욱 씨의 손에 자랐다. 김동욱 씨는 유명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빈소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조문객을 맡고 있었다. 은지는 민서의 시신이 안치된 투명한 관 옆에 서서 마지막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관 속의 민서는 하얀 수의를 입고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하지만 은지의 예리한 직관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수많은 죽음을 보아왔지만 민서의 얼굴에는 병약함으로 인한 고통의 흔적보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한 부자연스러운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다. 더군다나 김동욱 씨의 슬픔은 왠지 모르게 계산된 듯 보였다. 그의 눈물은 타이밍 좋게 흘렀고 슬픔에 잠긴 표정은 완벽하게 연출된 것처럼 느껴졌다. 은지는 자신의 이런 의심이 불경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워지지 않는 불쾌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염습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은지는 민서의 손에 무언가 작게 쥐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너무 작아서 얼핏 보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빼내려 했지만 그 순간 김동욱 씨의 비서가 급하게 다가와 관뚜껑을 닫을 시간입니다. 박은지 씨 하고 재촉했다. 은지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 같은 강한 충동이 일었지만 이미 김동욱 씨와 주요 친척들이 관 주변에 모여들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작은 쪽지를 빼내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민서의 손을 살짝 덮어주었다. 관 뚜껑이 닫히고 조용했던 빈소에 정숙한 분위기가 내려앉았다. 조문객들은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해 줄을 섰다. 그때였다. 모두가 숨죽인 순간 선명하고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다. 흐느낌 아주 작지만 분명한 흐느낌이었다. 그것은 관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은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직감이 옳았다는 확신이 온몸을 휘감았다. 조문객들 사이에서는 작은 술렁거림이 일었다. 몇몇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의아해했다. 김동욱 씨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다. 착각일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은지는 아니었다. 그녀는 그 소리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관을 다시 여셔야 합니다. 은지가 단호하게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한 빈소에 쩌렁쩌렁 울렸다. 김동욱 씨는 분노에 찬 시선으로 은지를 노려보았다. 박은지 씨, 지금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장례식을 방해할 셈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실려 있었다. 민서가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관 속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은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로지 민서의 안전만을 생각했다. 그 순간 관 안에서 또다시 흐느낌 소리가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동시에 관의 유리창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이 보였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의 숨결처럼 빈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문객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고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김동욱 씨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지만 그는 재빨리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다. 이건 집단 환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다. 은지는 망설임 없이 김동욱 씨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 뚜껑을 여는 잠금 장치를 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관 뚜껑을 열기 위해 움직이자 김동욱 씨는 거의 발작적으로 은지의 손을 붙잡았다. 이 미친 여자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이건 명예훼손이고 영업방해야. 그의 눈은 분노와 함께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은지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동욱 씨의 손을 뿌리치고 관 뚜껑을 힘껏 열었다. 그리고 모두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이들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하얀 수의를 입은 민서가 관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작게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아직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지만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아까 은지가 보았던 작은 쪽지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다. 세상에 살아있었어. 누군가 외쳤다. 빈소는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다. 김동욱 씨는 충격과 공포로 굳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지는 재빨리 민서의 상태를 확인했다. 아직 미약하지만 그녀의 맥박이 느껴졌다. 은지는 민서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민서의 손에 쥐어있던 쪽지를 조심스럽게 빼냈다. 쪽지는 구겨져 있었지만 또렷한 글씨로 몇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은지가 쪽지를 펴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의 손에 집중되었다. 김동욱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쪽지에는 단 4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놓아주세요, 삼촌. 그 순간 빈소의 정적은 다시 한번 깨졌다. 이번에는 공포와 경악에 찬 비명들이었다. 김동욱 씨는 마치 자신이 덫에 걸린 짐승처럼 격렬하게 발버둥 쳤다. 그는 은지에게 달려들어 쪽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조문객들은 충격에 휩싸여 그를 바라보았다. 몇몇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녹화를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다. 은지는 민서를 품에 안고 그녀의 작은 몸을 다독였다. 민서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떨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희미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괜찮아, 민서야. 이제 안전해. 은지는 민서의 귀에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이 단순히 죽음을 다루는 것을 넘어 때로는 삶을 구원하는 일도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김동욱 씨는 결국 경호원들에 의해 제압당했다. 그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아니면 오히려 맹렬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은지를 노려보며 무언가 경고하는 듯 단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은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민서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이 작은 쪽지 하나가 거대한 음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임을 직감하며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한 정의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민서의 울음소리가 빈소를 가득 채웠던 그날 밤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경찰과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고 김동욱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민서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극심한 탈수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의식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은지는 민서가 안전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의문과 불안감이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며 김동욱의 배후에는 또 다른 인물이나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녀는 전날 빈소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 민서의 손에 쥐어있던 쪽지, 그리고 김동욱의 수상한 행동들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담당 형사는 그녀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망설임이 비쳤다. 사건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관련된 인물이 김동욱처럼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 문을 나설 때 은지는 낯선 시선과 마주쳤다. 건너편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 안에서 누군가 그녀를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차창은 썬팅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시선이 자신에게 향해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은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김동욱이 단순히 체포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민서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을 때 그녀는 병실 문 앞에서 낯선 남자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민서의 면회를 통제하고 있었고 은지가 다가가자 경계의 시선을 보냈다. 면회는 안 됩니다. 한 남자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전 민서 양의 장례를 치렀던 장례 지도사 박은지입니다. 민서 양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요지부동이었다. 담당 변호인의 지시입니다. 은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김동욱이 체포되었어도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했다. 그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서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고 사건의 진실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차단하려 하고 있었다. 은지는 병원 측에 항의했지만 병원 또한 복잡한 문제에 얽히기를 원치 않는 듯 보였다. 발길을 돌려 병원을 나서던 은지의 귓가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의 이모가 어제부터 계속 면회를 요청했는데 변호인이 맡고 있다더군. 은지가 돌아보자 한 중년 남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덥수룩한 수염에 구겨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예리하고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었다. 누구시죠? 은지가 물었다. 오래전 일을 하는 사람이지. 민서 사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남자가 비스듬히 웃으며 말했다. 그의 말에 은지는 경계심을 풀고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은지는 한때 유명했던 사립탐정 강태호의 흔적을 발견했다. 강태호는 과거 김동욱과 관련된 큰 사건을 파헤치려다 모든 것을 잃고 사라졌다고 알려진 인물이었다. 강태호 씨, 은지가 나직이 묻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직감이 맞았군. 김동욱 그놈이 또 일을 저지른 게 분명해. 강태호의 눈에는 오랜 원한과 함께 진실을 향한 집념이 번뜩였다. 그는 은지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민서의 이모가 내게 연락해왔네. 민서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지만 김동욱이 심어놓은 변호사들이 민서를 격리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했지.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강태호는 민서가 김동욱의 유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언급했다. 민서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김동욱이 민서의 후견인 역할을 맡고 있었고 민서에게 돌아갈 막대한 유산이 있었다. 만약 민서가 사망한다면 그 유산은 자연스럽게 김동욱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았다. 이것은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니었을 거야. 강태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살해, 시도였지. 은지는 강태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 또한 그런 의심을 품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강태호에게 빈소에서 민서의 손에 쥐어있던 쪽지, 즉 도와주세요, 삼촌이라는 문구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태호의 눈이 번뜩였다. 그 쪽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군. 김동욱은 그 쪽지를 없애려 했을 거야. 강태호는 은지에게 김동욱의 비리에 대해 파고들다가 자신이 어떻게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김동욱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뒤로는 강력한 로비와 언론 통제를 통해 자신의 비리를 은폐해왔다는 것이다. 그의 말은 은지가 느꼈던 불길한 예감들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다. 은지는 민서를 구하고 김동욱의 악행을 밝히는 것이 그녀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태호에게 협력을 제안했다. 함께 진실을 밝혀내어 민서 양을 위해서라도요. 강태호는 잠시 은지를 응시했다. 젊고 여린 외모 뒤에 숨겨진 그녀의 강인한 의지와 정의감에 그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좋아. 하지만 이건 위험한 게임이야. 김동욱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네를 막으려 할 거야. 강태호가 경고했지만 은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두렵지 않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니까요. 그날부터 은지와 강태호는 은밀한 조사를 시작했다. 강태호는 자신의 오랜 인맥과 정보망을 활용했고 은지는 그녀의 뛰어난 관찰력과 차분한 판단력을 동원했다. 그들은 먼저 민서의 병원 기록과 관련된 의료진들을 은밀하게 접촉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김동욱의 영향력 때문에 입을 다물었지만 은지의 끈질긴 설득과 강태호의 노련한 질문에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민서 양이 입원했을 때 어떤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평소 민서 양의 병력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약물이었죠. 그리고 그 기록이 다음 날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간호사의 말에 은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였다. 그들은 김동욱이 사전에 민서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심장마비를 유도하고 장례식장에서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와 함께 강태호는 김동욱의 재산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동욱이 최근 몇 년간 막대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민서의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그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동욱은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변호사였지만 내부적으로는 파산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민서의 죽음을 가장한 그의 계획된 범죄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였다. 하지만 김동욱의 방역 또한 만만치 않았다. 은지와 강태호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그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졌다. 은지의 장례식장에는 익명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고 강태호의 사무실에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감시했다. 심지어 은지의 SNS 계정에는 그녀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들이 유포되기 시작했다. 그 장례 지도사가 돈 때문에 민서 양의 장례식을 망치려 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들이었다. 여론은 빠르게 악화되었고 은지는 점차 고립되는 느낌을 받았다. 김동욱은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은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장례식을 방해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언론에 발표했다. 그의 교묘한 언론 플레이는 대중의 의심을 은지에게로 돌리려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은지를 단순한 명성을 좇는 사람으로 오해하기 시작했다. 은지는 지칠 줄 모르는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김동욱의 비열한 수법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의 필사적인 저항이 진실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었다. 강태호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것은 그놈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야.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지. 은지는 강태호의 말에서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민서를 위해 정의를 위해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김동욱의 권력과 오만함에 맞서 꺾이지 않는 용기와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 모든 역경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동욱의 압박은 예상보다 훨씬 집요하고 광범위했다. 은지의 휴대전화는 스팸 전화와 협박성 문자 메시지로 마비될 지경이었고, 그녀의 아파트 현관 앞에는 정체불명의 택배 상자가 놓여 있기도 했다. 내용물은 없었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름 끼치는 경고였다. 그녀가 운영하는 장례식장 영원에는 가짜 예약과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심지어 몇몇 예약은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재정적인 압박까지 가해졌다. 언론은 여전히 김동욱의 주장을 대서특필하며 은지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민서 사건 장례 지도사의 과도한 망상인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은지를 매장하려 들었다. 하지만 은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서의 작은 흐느낌과 도와주세요 삼촌이라는 간절한 쪽지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강태후에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이 김동욱이 겁을 먹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 더욱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강태호는 은지의 강인함에 감탄했다. 그는 자신의 오랜 경험을 통해 이런 압박이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알고 있었다. 맞아. 그놈은 필사적으로 우리가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하려 할 거야.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지. 강태호의 눈빛도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그들은 김동욱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강태호는 자신의 옛 정보원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대부분은 과거 김동욱의 비리에 엮이려다 큰 피해를 입었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김동욱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강태호는 그들에게 접근하여 민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김동욱을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득했다. 그 중에는 한때 김동욱의 로펌에서 일했던 젊은 변호사도 있었다. 그는 김동욱의 비열한 수법에 환멸을 느끼고 로펌을 떠났지만 김동욱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김동욱 로펌의 내부 시스템과 약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은지는 강태호가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민서의 주변 인물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특히 민서의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들에게 집중했다. 민서는 비록 병약했지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밝은 성격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친구들과 비밀을 공유하는 것을 즐겼고 특히 일기 쓰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은지는 민서의 일기장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하지만 민서의 집은 이미 김동욱 측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어떤 외부인도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일기장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은지는 강태호와 상의 끝에 민서의 집에 잠입하기로 결정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민서가 의식을 회복할수록 김동욱이 그녀를 어떻게 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은지와 강태호는 민서의 집 근처에 잠복했다. 김동욱의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집을 지키고 있었지만 강태호는 오랜 경험으로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과 순찰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은지는 어둠 속에서 민첩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장례식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죽은 자의 흔적을 찾는 일에 익숙했다. 그녀는 민서의 방으로 곧장 향했다. 방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생기 없는 느낌이었다. 은지는 민서의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책상 서랍 침대 및 옷장 안. 어디에도 일기장은 보이지 않았다.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가 아끼던 인형을 발견했다. 낡고 헤어진 인형 마치 오랫동안 민서와 함께했던 친구 같았다. 은지는 직감적으로 인형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인형의 등 부분에 작은 지퍼가 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퍼를 열자 그 안에 얇은 공책이 들어있었다. 바로 민서의 일기장이었다. 일기장 속에는 민서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친구들과의 소소한 이야기, 학교 생활, 그리고 가족에 대한 애정. 하지만 뒤로 갈수록 일기장의 내용이 어두워졌다. 민서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그녀는 자신이 점점 힘이 없어진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녀의 삼촌 김동욱에 대한 내용이었다. 삼촌이 나에게 매일 이상한 약을 주신다. 몸이 너무 피곤하고 졸리다. 자꾸 잠이 온다. 요즘은 삼촌이 내 침대에 몰래 들어오시는 것 같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내가 잠들면 나에게 나쁜 짓을 할까봐 무섭다. 삼촌이 내 돈을 다 가져갈 거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죽으면 삼촌이 부자가 된다고 했다. 무섭다. 너무 무섭다. 은지의 손이 떨렸다. 일기장은 민서가 겪었던 공포와 김동욱의 잔혹한 음모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죽은 척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살 수 있다고 했다. 삼촌은 내가 정말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쪽지를 꽉 쥐고 있어야 해. 그녀는 민서가 죽은 척 연기하도록 강요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민서의 손에 쥐어있던 쪽지, 도와주세요, 삼촌, 이라는 글귀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되었다. 민서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알리려 했던 것이다. 일기장을 확보한 은지는 강태호와 함께 즉시 민서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다. 그들은 민서의 이모와 접촉하는 데 성공했다. 민서의 이모는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었지만 조카를 향한 애정은 깊었다. 그녀는 김동욱이 민서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김동욱의 위세에 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은지는 민서의 일기장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일기장을 읽은 민서의 이모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조카가 겪었을 고통에 오열했고 김동욱의 만행을 법적으로 고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그들에게는 민서의 생생한 증언이 담긴 일기장과 민서의 이모라는 확고한 증인이 생겼다. 강태호는 김동욱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는 거야. 강태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은지에게 다음 단계를 설명했다. 일기장과 민서의 이모 증언을 언론에 공개할 거야. 하지만 단순한 폭로로는 안 돼. 김동욱은 언론을 통제하는 데 능숙하니까. 우리는 여론을 김동욱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 강력한 한방이 필요해. 강태호는 김동욱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명성과 권력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다. 은지는 강태호의 계획에 동의했다. 그녀는 이미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민서의 고통을 보았고 그 고통을 끝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장례 지도사로서 망자의 존엄을 지키는 동시에 살아있는 자의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갖게 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김동욱의 압박에 시달리는 나약한 개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향해 돌진하는 용감한 전사였다. 은지와 강태호의 손에 들린 민서의 일기장은 단순한 공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동욱의 탐욕과 잔혹함을 벗겨낼 강력한 칼날이자 민서의 고통이 담긴 생생한 증언록이었다. 김동욱의 명성과 권력은 이제 더 이상 그를 보호해줄 방패가 될 수 없었다.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날아갈 가장 치명적인 비수가 될 것이었다. 강태호는 김동욱을 무너뜨리기 위한 완벽한 전략을 구상했다. 정의는 공명정대해야 하지만
때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드러내야 해. 그는 은지에게 말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김동욱이 통제하고 있는 언론의 벽을 허무는 것이었다. 강태호는 자신의 옛 동료이자 현재는 대한 언론 매체를 운영하는 기자에게 접촉했다. 이 기자는 과거 김동욱의 압력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경험이 있었기에 진실을 밝히려는 은지와 강태호의 노력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민서의 일기장 사본과 민서 이모의 증언을 접하자마치 불타오르는 정의감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는 김동욱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단순한 기사 보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태호는 기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일기장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되 그 방식은 충격적이고 파급력이 커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김동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파괴해야 해. 그의 명성과 대중의 신뢰를 말이야. 강태호의 계획은 김동욱이 주최하는 자선갈라 행사였다. 김동욱은 이 행사를 통해 자신의 자선가 이미지를 굳히고 사업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었다. 행사 당일 은지는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강태호 그리고 민서의 이모와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다. 행사장 안은 화려한 조명과 상류층 인사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김동욱은 무대 위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연설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자선 활동과 연결지으며 대중의 존경심을 얻으려 애썼다. 그의 오만함과 위선적인 모습에 은지의 주먹이 절로 쥐어졌다. 강태호와 기자는 행사장의 미디어존에 자리 잡았다. 기자는 준비된 자료를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그들의 계획은 김동욱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민서의 일기장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었다. 대한 언론 매체의 기술팀은 이미 행사장의 미디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해 두었다. 김동욱의 연설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는 감성적인 목소리로 우리는 소외된 이들을 보듬어야 합니다. 특히 약하고 어린 생명들은 우리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박수갈채를 유도했다. 그 순간 행사장의 대형 스크린에 예상치 못한 영상과 음성이 송출되기 시작했다.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민서의 일기장 페이지들이 확대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동시에 민서의 실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것은 민서가 일기장에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을 녹음해 둔 것이었다. 삼촌이 매일 이상한 약을 줘요. 몸이 너무 피곤하고 자꾸 졸려요. 삼촌은 내가 죽으면 자기에게 돈이 다 온다고 했어요.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죽은 척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살 수 있대요. 민서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우자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화려했던 분위기는 공포와 경악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이 역력했다. 김동욱의 얼굴은 삽시간에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연설을 멈추고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맹렬한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다. 은지는 차분하게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한 정의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김동욱은 급히 관계자들에게 영상과 음성을 중단시키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기자들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충격적인 장면을 담아내기 시작했다. 일부 조문객들은 민서의 영상과 음성 앞에서 오열했고 다른 이들은 김동욱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했다. 민서의 이모는 스크린 속 조카의 모습을 보며 흐느꼈다. 그녀는 김동욱을 향해 달려가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은지와 강태호가 그녀를 가까스로 붙잡았다. 이 악마 같은 놈, 내 조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의 울부짖음은 김동욱의 죄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다. 김동욱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눈은 공포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더 이상 침착하고 존경받는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비열한 범죄가 만천에 드러난 가련하고 추악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그는 무대를 내려와 은지에게 달려들었다. 네가 감히 내깟 것이 감히 나를. 그의 손이 은지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강태호가 빠르게 그를 제압했다. 그 순간 경찰들이 행사장에 들이닥쳤다. 언론의 보도와 수많은 신고 전화가 쇄도하면서 경찰은 더 이상 김동욱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경찰들은 김동욱을 현장에서 재차 체포했다. 그는 발버둥치며 저항했지만 이미 그의 권력은 산산조각난 상태였다. 이건 모함이야, 이 여자가 꾸민 짓이라고. 김동욱은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했다. 사람들은 이미 그에게 등을 돌렸고 그의 절규는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 은지는 김동욱의 저항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복수심보다는 씁쓸함을 느꼈다. 한때 존경받던 인물이 자신의 탐욕 때문에 얼마나 추락할 수 있는지를 목격한 것이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민서의 이모를 위로했다. 이제 끝났어요. 민서 양은 안전할 거예요. 이 사건은 전국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김동욱의 모든 비리와 부패가 백일에 드러났고 그와 연루된 여러 인사들까지 줄줄이 구속되었다. 검찰은 특별 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김동욱 로펌은 폐쇄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동결되었다.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다. 민서는 병원에서 서서히 회복 중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심리치료가 필요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민서의 이모가 그녀를 보살폈고 은지 또한 정기적으로 민서를 찾아가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민서는 은지를 볼 때마다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작은 손에서 은지는 자신이 이 모든 싸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를 발견했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꺾이지 않는 믿음과 약자를 보호하려는 강인한 의지였다. 은지는 자신이 더 이상 단순히 죽은 자를 배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삶을 구원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람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김동욱의 몰락은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에게는 정의가 승리했음을 알리는 통쾌한 소식이었다. 언론은 연일 김동욱의 비리와 그가 저지른 민서양 살해 미수 사건을 보도하며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쳤다. 김동욱과 유착관계에 있던 정치인 기업가, 심지어 일부 법조계 인사들까지 줄줄이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의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는 뿌리째 흔들렸다. 김동욱은 모든 죄목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그는 사회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완전히 파멸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은지의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장례지도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한 소녀의 생명을 구한 영웅으로 대중에게 각인되었다. 영원 장례식장은 정의롭고 인간적인 장례식장으로 명성을 얻었고 그녀에게는 찬사와 존경의 시선이 쏟아졌다. 하지만 은지는 그런 관심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서의 회복과 그녀의 새로운 삶이었다. 민서는 긴 치료와 심리 상담 끝에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민서의 이모와 은지의 꾸준한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은지는 민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민서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로는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동화책을 읽어주며 민서가 잃어버렸던 어린 시절의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어느 맑은 가을,
날 은지는 민서와 함께 병원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다. 민서의 얼굴에는 이제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은지 이모,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민서가 나직이 물었다. 은지는 민서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알아. 민서가 용감하게 자신을 지키려고 했으니까. 민서의 눈에 눈물이 글썽겼다. 삼촌이 제가 너무 싫다고 했어요. 제가 죽어야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죽는 게 아니라 죽은 척해야 한다고 엄마가 꿈에 나타나서 가르쳐준 것 같았어요. 은지는 민서의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민서의 무의식이 그녀를 살린 것이었다. 그녀의 필사적인 생존 본능이 도와주세요 라는 쪽지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제 괜찮아 민서야. 이모가 항상 민서 옆에 있을 거야. 은지는 민서를 꼭 안아주었다. 민서는 은지의 품에 안겨 작은 어깨를 들썩였다. 그녀의 울음은 이제 공포가 아닌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강태호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했다. 그는 다시 탐정 사무실을 열었고 의뢰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은지에게 찾아와 말했다. 자네 덕분에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네.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파트너였어. 강태호는 은지에게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은지는 사건을 겪으며 인간 본성의 양면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탐욕과 악의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내면에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용기와 순수한 정의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녀는 장례 지도사로서의 소명에 더욱 확신을 가졌다. 죽은 자에게는 존엄을 산 자에게는 치유와 희망을 주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었다. 영원 장례식장은 이제 단순히 장례를 치르는 공간을 넘어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곳이 되었다. 은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유가족들이 고인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위한 심리 상담을 지원했다. 그녀의 이런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영혼은 단순한 사업체가 아닌 지역사회의 중요한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몇 년 후 민서는 건강하게 성장하여 밝고 명랑한 소녀로 변모했다. 그녀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고 다시 그림 그리기에 열중했다. 그녀는 종종 영원 장례식장에 찾아와 은지를 만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로 흐려지지 않았다. 대신 그 속에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은지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가득했다. 민서의 얼굴에는 어둠이 걷히고 평화로운 미소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삶의 빛을 되찾은 살아있는 증거였다. 은지는 민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이 성장했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불의를 외면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의 직업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그녀는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빛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며 진실과 선의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